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펴낸 니시노 세이지 지음, 조혜선 옮김의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입니다. 잘 자기만 해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병들거나 미치지 않은 이유는 자연이 준 은총 중 가장 고마운 잠 때문이다. 올더스 헉슬리. 신경 쓰지 않으면 수면 부채 지옥에 빠진다. 빌리지 않아도 쌓이는 수면 부채. 오늘 잠을 좀 설쳤어.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말이야. 누구나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보통은 잠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별 문제는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한다. 그러나 수면 연구자들은 잠이 모자란 상태를 수면 부족이 아니라 수면 부채라고 표현한다. 밀린 잠도 제때 갚아주지 않으면 빚을 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옴짝달싹 못하게 되고 급기야는 뇌도 몸도 말을 듣지 않는 수면의 자기 파산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면을 돈이라고 생각해보자. 1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10만 원을 빚졌다고 하면 점점 불어날 듯한 느낌이 든다. 빚에는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 즉, 수면 부채에는 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해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부정적 요인이 점점 쌓인다는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수면 부채란 자신도 모르게 쌓이는 잠의 진 빚을 말한다. 이로써 자각하지 못한 채 뇌와 몸에 손상을 입히는 위험인자가 축적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데도 실제로는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뇌의 졸음.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수면 부채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법의 규제도 없고 당사자가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수면 부채가 쌓이면 낮 동안의 행동에 몹시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언뜻 평범하게 깨어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라도 실제로는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학회지 슬립에 수면 부채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실렸다. 실험에서는 내과처럼 야근이 있는 과와 영상의학과나 뇌분비과처럼 야근이 없는 과의 의사 20명을 대상으로 야근한 다음 날의 각성 상태를 비교했다. 실험은 5분 동안 둥근 도형이 90회 정도 불규칙하게 나오는 태블릿 PC 화면을 보면서 도형이 나타날 때마다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며 그렇게 지루하고 졸린 작업이다. 실험 결과는 매우 놀라웠다. 전날 평소처럼 수면을 취한 영상의학과와 뇌분비과 의사들은 정확하게 도형에 반응했다. 한편 야근한 내과 의사는 도형이 약 90회 나타나는 동안 3, 4회나 몇 초 동안 도형에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은 사이에 놀랍게도 잠이 든 것이다. 더 놀랄만한 일은 실험을 실시한 시간이 야근한 실험군 의사들의 근무 시간이었다는 사실이다.
야근한 의사들처럼 깜빡 졸음에 빠지는 상태를 미세 수면이라고 한다. 이는 뇌파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1초가 채 안 되는 시간부터 10초에 이르는 졸음을 가리키며 뇌를 지키는 방어 반응으로 보기도 한다. 즉, 뇌에서 방어 반응이 나타날 정도로 수면 부채는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 더 큰 문제는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이 단 몇 초에 불과해서 당사자와 주변 사람 모두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다수면의 대표적 질환인 기면증은 갑자기 잠드는 발작 증세를 보이지만 이럴 때 발작이 잘 일어난다고 자각할 만한 증상이 다소 있고 환자도 평소에 병원에 다니며 주의를 기울인다. 하지만 수면 부채로 발생하는 미세 수면에는 전조 증상도 없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당사자도 단순한 수면 부족이니까 괜찮다고 여기며 무리하기 십상이다. 잠든 직후에 생성되는 최강 호르몬. 잠든 직후 90분을 수면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은 말 그대로 황금이라 할 만하다. 성장 호르몬은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찾아올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 가장 깊게 자야 할 첫 번째 논렘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외부의 방해를 받으면 성장 호르몬은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다. 성장 호르몬은 아이의 성장에만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니다. 성인의 세포 증식을 돕거나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도 한다.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장시간 깨어 있으면 자고 싶다라는 수면 욕구, 즉 수면 압력이 커지는데 첫 번째 논렘 수면에서 수면 압력의 대부분이 해소된다. 황금 시간 90분의 질을 높이면 개운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낮 시간의 졸음도 사라진다. 더 나아가 푹 잤는데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일도 없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가령 4시간만 잤다고 해도 맨 처음 90분 동안 수면의 질이 좋으면 4시간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잘 시간이 없을수록 절대로 90분의 질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전체 수면은 물론 다음 날의 작업 능률까지 은이나 동은커녕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 수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논렘 수면 방해 실험을 할 때가 있는데 맨 처음 90분을 방해하면 이어지는 수면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흐트러져 실험을 이어갈 수 없으므로 보통 두 번째 논렘 수면부터 방해한다. 따라서 지금 막 잠든 사람은 깨우지 않는 편이 좋다. 그만큼 맨 처음 90분은 수면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바탕을 이룬다. 숙면을 결정짓는 황금시간 90분의 법칙. 수면 스위치는 체온과 뇌에 있다. 이렇게 하면 눕자마자 깊이 잠들 수 있다. 이처럼 수면은 시작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이 쉽게 잠들지 못해 괴로워한다. 매일 같은 시간 잠자리에 들면 하루 주기 리듬과 조화를 이루어 쉽게 잠들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자. 특히 취침 시간을 고정해야 한다.
이는 탁월한 인지행동 치료법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규칙적으로 살지만 내일은 출장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하니 지금 바로 자고 싶다라는 날도 있게 마련이다. 90분만 자고 일어나서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밤에도 1시라도 빨리 자지 않으면 시간은 지나가 버린다.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눕자마자 잠들도록 도와주는 2개의 스위치를 소개하려 한다. 그 스위치란 바로 체온과 뇌다. 체온과 뇌라는 스위치를 누르면 우리의 몸과 머리는 수면 모드로 전환되어 수면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진다. 순조롭게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도달해 더 깊이 잠든다. 조금밖에 못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중간에 잠에서 깰 걱정도 줄어든다. 다음 날 머리가 맑고 일의 능률이 향상된다. 즉, 체온과 뇌는 인면을 도울 뿐 아니라 수면의 양이 많든 적든 확실하게 수면의 질을 높여주므로 그 무엇보다도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다. 머리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뇌의 스위치. 3장 서두에서 이야기한 오페라 가수의 일화에서 갈채와 한호에 둘러싸인 뇌와 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라고 적었다. 직장인의 뇌도 긴 시간 동안 흥분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업무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는 뇌를 항상 활동 모드로 만들기 때문이다. 업무 이외에도 운동, 식사, 스마트폰, 컴퓨터 등 뇌의 수면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수히 많다. 어찌 보면 직장인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뇌는 모두 24시간 내내 흥분 상태라고 봐도 좋을 정도다. 뇌가 흥분하면 체온도 잘 떨어지지 않는다. 불면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이른바 원발성 불면증, 신체 질환이나 정신질환 등 특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면증은 불안정한 체온 하강과 심부 체온의 상승이 지속되는 과도한 각성 상태가 원인이라는 가설도 최근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 보드카보다 더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뇌의 스위치를 알아두자. 뇌의 스위치를 적절히 다룰 줄 알면 잠든 직후에 찾아오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밝은 방과 어둡고 차분한 방 중에서 더 잠이 잘 오고 푹 잘 수 있는 방은 어느 쪽일까? 대답은 분명 후자로 몰릴 것이다. 어둡고 차분한 방에서 잠들기 위해 침실로 이어지는 각 방과 복도의 전등을 순서대로 끄는 장면을 그려보자. 그럼 지금부터 스탠퍼드에서 수면 연구로 얻은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 실용적인 수면 전략을 향해 떠나볼까 한다. 잠시 미뤄둔 최고의 수면 곁으로 다시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자.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 체온과 뇌가 최고의 수면을 선사한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 자리에 누워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실제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사람과 바로 잠드는 사람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부른다. 침구 제조업체인 에어이브에서 젊고 건강한 사람 10명을 모집해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더니
평균 7, 8분 만에 잠들었다. 이 정도가 정상 수치다. 비교를 위해 건강하지만 잠드는데 오래 걸린다고 자각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20명을 대상으로 수면 잠복기를 측정하니 약 10분이 나왔다. 잘 자는 사람과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고작 2분에 불과한 것이다. 좀처럼 잠들지 못한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잘 자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중 몇십 분 동안 잠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치료가 필요한 수면 장애가 아닌 이상 요즘 잠을 통 못 이루는 것 같다 정도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한마디로 수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심하게 졸리다, 머리가 멍하다, 실수가 잦다 등 낮 동안의 각성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 이용이나 스트레스를 비롯해 다양한 자극이 넘쳐나는 잠들기 어려운 사회에서 살아간다. 부끄럽지만 나도 자기 직전까지 일하거나 자기 전에 메일을 확인하는 바람에 아침까지 잠들지 못한 경험이 있다. 데이터로 확인했듯이 일본인은 수면 편차치가 낮다. 그러므로 입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고 체온과 뇌라는 수면 스위치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체온을 높이는 3개의 스위치. 목욕은 취침 90분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도적으로 피부 온도를 높여서 심부 체온을 낮추자. 체온을 높이고 낮추는 과정은 수면의 질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한다. 심부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행동을 이용하면 피부 온도와 심부 체온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목욕이다. 피부 온도는 쉽게 변한다. 차가운 물에 손을 적시면 손이 차가워지고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날로 가까이 대면 금방 따뜻해진다. 하지만 41도의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피부 온도나 심부 체온이 41도로 오르지는 않는다. 그러면 병에 걸리고 만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인간의 몸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도 피부 온도는 고작 0.8에서 1.2도 정도 변한다. 몸은 근육이나 지방처럼 단열 작용을 하는 조직에 감싸여 있고 심부 체온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입욕은 심부 체온에도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스위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 단 과한 운동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피로와 통증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숙면을 취하려면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편이 좋다. 우리가 연관 입욕에 관한 데이터 측정 결과 40도인 물에 15분 동안 몸을 담근 후 심부 체온은 약 0.5도 올랐다. 이에 따르면 평상시 심부 체온이 37도라면 입욕 후에는 37.5도가 된다. 심부 체온은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욕조에 몸을 담가 심부 체온을 의도적으로 올리면 그만큼 심부 체온이 떨어지는 폭이 커지므로 숙면에 도움이 된다. 0.5도 오른 심부 체온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90분이 걸린다.
입욕 전보다 심부 체온이 낮아지는 시점은 이때부터다. 즉, 잠들기 90분 전에 목욕을 마치면 그 이후 점점 심부 체온이 내려가고 피부 온도와 차이가 줄어들어 서서히 잠에 빠져들 수 있다. 졸음과 싸워 이기는 기술. 졸음은 우리의 적인가 아군인가? 왜 밤이 아닌데도 졸릴까? 잠을 둘러보는 여행의 마무리로 일상생활을 괴롭게 하는 졸음에 대해 살펴보자. 졸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졸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문제는 내 전문 분야인 기면증의 커다란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연구로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실천할 만한 행동 지침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인간은 16시간 연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졸음은 엄밀히 말하면 장시간 제대로 된 각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기면증 환자는 졸음이 수시로 밀려오고 수면 잠복기도 1, 2분으로 매우 짧다. 그렇기에 하루 종일 졸리고 잠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아서 금세 잠에 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기면증일 때 나타나는 졸음은 낮잠을 잠깐 자면 잠기운이 일시적으로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각성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2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덮쳐온다. 건강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면 하루 내내 졸리지도 않고 잠드는데도 다소 시간이 걸린다. 앞서 이야기한 스탠버드의 90분 하루 실험에서는 기면증 환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교했다. 그러자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 중 오후 2시경에 강한 졸음을 느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오후에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는 현상을 오후 슬럼프라고 부른다. 오후 슬럼프의 원인은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수면 부채로 인해 수면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 주기 리듬이나 90분에서 120분 단위로 온다는 하루 이내 리듬 같은 생체 시계로 인한 문제 때문이다. 무엇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졸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나누면 아래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도 잠기운이 가시지 않는다. 점심 식사 후 졸음에 습격당하는 오후 슬럼프에 빠진다. 낮 시간, 특히 지루한 회의 시간에 매번 졸음이 찾아온다. 어쨌든 원리를 알아야 졸음에 대처하는 방법도 수긍할 수 있고 실천하기도 쉬우므로 먼저 순서대로 원인을 찾아보자.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이유는 간신히 눈을 뜨고 일어나기는 했지만 좀처럼 잠기운이 가시질 않는다. 출근까지 빠듯한 시간 내에 아침 햇빛을 쏘이고 샤워를 한 다음 아침밥도 먹어야 하는데 졸려서 그만 햇살을 받으며 멍하니 있게 된다. 이러한 하루의 시작에는 어떤 내막이 숨어 있을까? 우선 수면 부채의 원인인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들 수 있다. 지나치게 수면이 부족하면 웬만큼 자지 않고는 부채를 갚을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잠깐씩 낮잠을 자도 잘 회복되지 않는다. 최근 낮잠의 효과가 자주 언급되는데 확실히 기면증 환자는 낮에 깜빡 자면 일시적으로 졸음이 해소되지만 수면 부채로 인한 졸음은 짧은 낮잠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만약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졸린 현상이 며칠씩 계속되는데도 수면 부족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의심해보자. 자는 동안 무호흡이 발생해 뇌가 각성 반응을 보인다 해도 매번 완전하게 잠이 깨지는 않으므로 무호흡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이어지는 활동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과도한 음주나 만성적 수면 부족은 수면 패턴을 더 혼란하게 하므로 새벽녘이 되어도 긴 렘 수면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논렘 수면일 때 억지로 잠에서 깰 가능성이 높아져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기도 어렵다. 생활 리듬의 혼란은 고스란히 수면 리듬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황금 시간 90분은 간단히 무너지고 활동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첫 번째 논렘 수면이 수면 압력의 해소라는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완수해내지 못하므로 아침이 다가와도 잠 기운이 남고 만다. 그래서 잠이 깨도 머리가 멍하다. 이처럼 뇌가 잠 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수면 관성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수면의 시작 단계를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그와 동시에 4장에서 배운 대로 알람의 여백을 설정해 렘 수면이 나타나는 시점에 잘 맞춰 일어나자. 세 개의 정상들은 낮잠을 잔다. 졸릴 때야말로 뇌를 회복할 기회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낮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원숭이의 수면 패턴을 살펴보면 낮잠을 많이 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하므로 보통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계속 깨어있지만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낮잠을 잤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스페인 같은 나라에는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잠을 자는 시에스타라는 풍습이 있다. 오후 3시쯤 되면 대부분의 상점, 기업, 관공서가 휴식 시간을 갖는다. 수면 실험 결과 인간은 오후 2시경에 졸음을 가장 많이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영장류에게 이러한 오후 슬럼프는 피할 수 없는 수면 패턴인지도 모른다. 병으로 분류할 수준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각성 수준과 작업 능률이 살짝 낮아지는 정도라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으로 봐야 한다. 즉, 인간의 몸에 유해를 가하지 않으므로 졸음을 그렇게까지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잠들려면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 졸릴 때는 체온과 뇌가 잠의 조건을 갖춘 몇 안 되는 순간이므로 잠들 기회나 다름없다. 낮잠 자기 5분 전에 따뜻한 물건을 손에 쥐어 손을 덮이고 매끄럽게 깊은 잠에 빠져든다면 졸음을 참고 계속 깨어있을 때보다 작업 능률이 올라갈 것이다. 졸음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오후 슬럼프도 아군이 될 것이다. 세계 인류 기업의 낮잠 자기 정책. 구글이나 나이키 같은 기업이 근무 시간 중에 낮잠을 권장하는 이유는 낮잠의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낮잠을 위한 스마트폰 앱도 출시되었다. 낮잠의 효과는 실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태블릿 PC 화면에 둥근 도형이 나올 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실험으로 장면을 옮겨보자. 이 실험에서는 각성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응 시간을 측정하는데
연구 대상자 13명이 90시간 가까이 계속 깨어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록한 자료도 있다. 결과는 예상대로 오래 깨어있을수록 반응 시간이 느려지거나 버튼을 틀리게 누르는 반응 실수가 점점 늘었다. 그런데 연속해서 깨어있는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낮잠을 자면 하루에 총 4시간 실수가 줄어들었다. 다만 낮잠 4시간으로 반응 시간을 완전히 정상화하지는 못했다. 실험에서는 12시간마다 2시간씩 낮잠 시간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 것이다. 직장인에게 낮잠을 권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약 20분의 낮잠만으로도 어느 정도 반응 시간을 회복할 수 있다. 기업이 앞장서서 낮잠을 잘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직 먼 이야기인 듯 하다.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 전체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단 20분의 낮잠으로 나머지 시간에 더 힘을 내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일까?